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왜? 웃다가 살에 들렸어요. 지금 연휴를 앞두고 목이 메이십니까? 네, 정말 행복합니다. 야, 토요일, 일요일 놀고, 네. 월요일, 화요일 또 놀고. 와. 방학이죠, 방학. 거의 방학과 같은. 네. 네. 그렇지만 뭐 언더스탠딩은 그래도 여러 가지 컨텐츠를 준비해는 놨죠. 휴일날 틀어드릴 컨텐츠도 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좀 준비해놨습니다. 왜? 굳이? 왜? 휴일날까지 무슨 언더스탠딩을 봅니까? 그래도 뭐. 안 됩니다, 시청자 뭔가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볼 때는 보고 쉴 네. 때는 쉬셔야죠. 물론 언더스탠딩 뭐 예. 만만치 않은 콘텐츠 올려놓을 겁니다만 네. 네, 연휴 동안에 쉬는 동안에는 그냥 유튜브를 좀 멀리 하시고 네, 하지 마세요. 굳이 시간이 남으시면 보셔도 되고. 형님 그만하세요. 그냥 1,000만 원어치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권순우 취재팀장과 장순원 기자 예. 두 타석이 연결될 텐데요. 네. 권순우 취재팀장은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과 오스템 임플란트 이야기, 그리고 장순원 기자는 원베일리라고 네. 서울에 반포에 있는 그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았다는 그 네, 아파트. 예, 그런 아파트가 원베일리. 요즘 재건축이 되고 있는데 네. 둔촌주공이 되고 있다. 둔촌주공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이거는 장순원 예. 기자가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얼마나 둔촌이랑 비슷하게 됐는지 요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둘 다 보니까 그 뭐 안 행복한 이야기네요. 네,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아주 저희가 듣기에는 행복한 이야기겠죠?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3프로TV 권순우 취재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본부장 승진.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가 많아가지고 예, 빨리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원래 오늘 디스플레이 얘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오스템 임플란트 그 KCGI라고 예전에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기업 지배구조 개선 펀드가 있잖아요. 강성부. 네, 그 강성부 대표한테 아까 연락이 좀 왔었어요. 예. 그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해서 주주 제안서를 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김수원 편집장님이 오늘 꼼꼼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주주 제안의 어떤 문제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짧게 전달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얘기를 오스템 해보겠습니다. 임플란트에 무슨 큰일이 또 난 건 아니고 예. 옛날에 그 횡령 사건 그거와 관련한 주주로서의 주주 제안. 예. 근데 그게 뭐 원래 주주였다라기보다 작년에 좀 주식을 사 모았죠. 예. 그래서 한 6% 넘게 지분을 확보한 뒤에 오스템 임플란트는 참 좋은 회사인데 예. 그렇게 뭐 횡령 나고 대주주가 좀 잘못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평가가 많이 돼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면은 기업 가치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주가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거 표 같이 한번 볼게요. 예. 스트라우만이라는 회사가 임플란트 업계 1위 회사입니다. 글로벌 1위 회사인데 여기에 그 멀티플 배수예요. PER이 34배 정도가 된다.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4위거든요. 저것도 임플란트 회사고. 예, 다 임플란트 회사입니다. 4위 회사인데 여기는 PER이 14배밖에 안 된다. 같은 뭐 1위하고 4위니까 약간 디스카운트를 한다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른 회사들을 보더라도 오스템 임플란트는 PER 14배, 에비타는 8.8배 정도로 디스카운트가 좀 심하다는 거죠. 회사 돈이 언제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리스크가 반영된 결과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한 번 없어지면 2천억씩 없어지니까. 그리고 저런 것도 있어요. 예. 이렇게 우리가 항상 우려하는 부분이고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대주주가 이제 승계를 하려고 하면은 주가가 높을 때 승계를 하면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굳이 그렇게 높이지 않으려는 유인이 생기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이제 거기서 돈을 좀 벌어야 되다 보면은 급여를 필요 이상으로 책정을 하거나 다른 방식들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럼 오스템 임플란트의 어떤 지배구조 개선을 하게 되면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으냐,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라고 보는 건데 작년 말 기준으로 2조 1천억 원 정도 시가총액 기준입니다. 예. 이게 베스트한 케이스 정말 잘 되면 10조 원 가능하다. 5배. 조금 오바죠.
예. 지금 뭐가 문제인데 뭐를 개선한다는 것도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 얘기 잠깐 드릴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지금 2조 1,000억 원 정도 돼 있는 기업 가치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했던 거고 예. 이거를 개선을 하게 되면 10조 원 정도 한 5배 정도는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예. 문제라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내부 통제에 관련한 얘기를 좀 했어요. 이게 리베이트 등 횡령 사기 배임 유죄 판결 났던 것들, 2014년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여기는 최대 주주 대표이사가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2006년부터 10년까지 공정위 과징금도 받은 적이 있고, 뭐 직원이 횡령을 하기도 하고, 이게 대주주도 횡령, 직원도 횡령,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여기 더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최기욱 회장 명의로 보험료가 좀 꽤 크게 책정이 된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게 그냥 배당금 지급액을 보면 32억인데 보험료만 50억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회사 측은 다른 이유를 대고는 있어요. 그럼 그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이제 회장이 아니고 회사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액이 58억 원인데 회장 보험료만 50억이다. 이런 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무슨 보험일까요, 저게? 생명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인데. 회장이 사망하면 예, 예. 회장의 자녀들에게 그 보험금이 지급되는 아니요. 회사로 지급이 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전에 KBS에서 보도했을 때는 그건 지급 대상자를 바꾸면 회장이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 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오스테 임플란트 쪽에서 그건 아니다. 그거 바꾸면 어차피 그 세금 내야 되니까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진위를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걸 왜 가입했을지에 대해서도 추측되는 바도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런 겁니다. 회장 유고 시 회사가 입을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굉장히 신중한 결정 아닙니까? 회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논리라는 거는 이제 만드는 적인 측면이 있는데 예. 일단 과도하게 그렇게 회장 명의로 회사가 이렇게 크게 보험금을 가입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가 진위가 뭔지 뭐 진짜 뭐 나중에 퇴직할 때 뭐 보험금 수령자 바꾸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 제기를 하지만 회사 쪽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의혹 제기하는 쪽에서는 요즘 그런 VIP 보험이라고 해서 네.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에서 내가 막 바뀐 그러니까 회사에서 대신 보험금을 내주고 보험료를 내주고 보험료를 내주고 나중에 그 수령자만 싹 바꾸면 그러면 회사가 받는 게 아니고 그 개인이 받는 걸로 하면 그냥 뭐 회사 돈으로 보험료 낸 다음에 이렇게 받는 그런 식의 약간 펀법 상품들이 요즘 좀 있긴 하다고 하더군요. 누가 받는지 몰라도 당장 증여세가 부과될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의혹 제기가 있었던 거고 근데 그게 뭐 어떤 취지로 했느냐를 둘째 치고 네. 뭐 회사가 거기다 그렇게까지 보험료를 써야 되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논란이 있는 있을 수 거예요. 있겠네요. 예, 그런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최대 주주인 최 회장이 그 주식을 되게 많이 사요 자기 돈으로. 예. 근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APS 홀딩스라는 데 3대 주주까지 올라갔어요. 예. 근데 거기에 또 투자를 하는 거죠 오스템이. 본인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회사에 예. 그리고서 여기서 이제 이것저것 주식을 많이 사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산 주식들에 대한 거예요. 근데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오스템 임플란트가 굳이 여기다 투자를 왜 했을까? 별로 이렇게 연관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 심지어 투자 수익률도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것도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의 회사의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투자한 걸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회장이 투자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회사 돈으로 투자를 한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에도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또 있고 이런 일들이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배구조를 좀 더 투명하게 하고 그러니까 세금의 추징금 같은 것도 많이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세금 관리를 얼마나 잘못하면 그렇게 뭐 법인세 조사받을 때마다 추징을 받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그 주주 제한에 대한 얘기는 제가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 예. 그 주주 제한을 준비하지 않았던 얘기는 사실은 그 일반적인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사회에다 사회이사를 추천을 한다거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걸 요구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이게 보셔봐야 조금 식상하실 것 같아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좀 직접 찾아보시면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오스템 임플란트가 굉장히 말이 많았던 회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가서 좀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오스템 임플란트 쪽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정상화만 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회사가 뭐
세금 세무조사 받을 때마다 추징금 내고 뭐 조사 받을 때마다 뭐 하고 버는 돈 뭐 회장님 보험료 내고 뭐 버는 돈 뭐 잘 모르겠는데 투자해가지고 물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본업에 집중하다 보면 좀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급여 같은 경우도 꽤 많이 받아가고 있는데 뭐 그건 뭐 짜잘하게 남 월급 받는 것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주주총회를 앞두고 좀 더 많은 그 언론 쪽에 릴리즈를 하지 않겠느냐. KCCI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 근데 저 보험판 설계사님은 한 100억 버셨을 것 같은데요. 보통 한두 달치 보험료가 그렇지. 그 설계사 수당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설계사랑 무슨 관계냐? 혹시 뭐 설계사가 받은 돈을 뭐 리베이트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주주 입장에서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시시콜콜 뭐 이게 뭐 누가 돈을 받아갔네 마네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뒤에서 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게 기업 활동에서 정상적이지는 않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를 돈을 누가 먹었느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런 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누가 돈을 먹었냐 안 먹었냐를 떠나서 아니 뭐 세금 낼 때는 좀 깔끔하게 좀 하고 아니 뭐 그걸 똑같은 걸 하더라도 그 좀 독립적인 이사들이 투자 결정을 해서 야 이건 진짜 필요한 일이다라고 그런 절차적인 정당성이라도 잘 갖춰라. 예, 그럼 뭐 그런 취지겠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좀 특이한 게 뭐 자회사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사업 그 이름이 다 똑같아요. 뭐 무슨 사업하는 회사다 그러면 다 똑같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고 막 그래요. 예. 그럼 그거 보면은 아, 이거 진짜 그 개별 회사를 왜 만들어서 뭐 일감 몰아주기를 하냐 안 하냐 이런 거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자회사가 다 겸직이에요. 모회사 임원들하고. 그럼 그게 독립적으로 경영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게 진짜 뭐 범죄다라는 거는 수사 당국에서 하는 문제고 주주가 제안할 수 있는 거는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걸 좀 개선하자. 그러면은 기업 가치가 그만큼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1년에 500억을 보험료로 내면 이익이 500억이 줄겠죠? 그걸 비용 처리했을 테니까. 그렇죠. 이익이 500억이 줄면 약 100몇 억의 세금을 덜 내도 되죠? 법인세?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기 500억 보험료에서 100억은 내 세금으로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세금이 100억은 국민이 내준 거라고요. 아, 저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 그게 뭐 계속 보다가 저도 이게 꼼꼼하게 다 좀 그러니까 딱 우리 취재 본능이 발동을 하잖아요. 이게 뭐 세금 문제는 없는가, 어디로 빠진 돈은 없는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궁금해. 근데 그러면 너무 취재할 게 많아가지고 지금 주주 제한 얘기만 전해드리면은 그 주주 제한은 좀 그 뒤에서 무슨 이상한 짓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이상한 짓 자체를 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사무직 대상으로 휴직에 들어갔어요. 지난해 11월에 생산직 대상으로 먼저 했었거든요. 생산 직원 대상으로 유급 휴직을 했다라는 거는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사무직 대상으로 휴직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건데요. 희망자회안에서 3개월에서 1년 정도 쉬는 방식으로 고정급의 50% 정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약 100여 명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요. 혹시 직원분들 중에 다른 계열사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전환 배치도 해준다고 합니다. 3분기까지 영업 손실이 1조 2천억 원이고요. 매출이 18조 원인데 1%만 벌어도 이게 얼마입니까? 근데 영업 손실이 1조 2천억 원이고 다음 주에 연간 실적이 나와요. 근데 증권사 컨센서스는 4분기에도 한 6,500억 정도 추가 손실 날 거라고 보고 있어서 한 연간 한 1조 8천억 정도 적자가 나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가 적자가 나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금 조달을 하는데 뭐 한 1,000억 원 규모의 1년 만기 기업어음 발행하는 게 있고 사무사채도 2년물, 3년물에서 한 770억 정도 발행을 한대요. 근데 여기서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은 뭐냐면은 왜 1년 만기 기업어음일까? 그리고 왜 사무사채일까? 이게 공모사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일단 신용등급 한번 다시 평가받아야 되고요. 증권신고서 같은 거 제출해야 되고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수요조사 했다가
관심 못 받으면 요즘 다 그 아무리 시장이 많이 정상화됐다 그래도 관심 못 받아서 다 원하는 만큼 발행 못하는 회사도 꽤 많대요. 그쵸. 요즘 양극화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예, 그냥 가만히 냅뒀으면 괜찮은데 신용평가 좀 다시 해주세요 했다가 그렇지. 정색하고 낮춰버리면 예. 이게 기업보험 같은 경우는 그 선이자를 뗍니다. 선이자.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회사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기마다 이자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만기에 지급하거나 그러잖아요. 예. 근데 기업보험을 끊으면은 선이자를 떼기 때문에 먼저.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좀 불리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공모채 시장으로 나왔을 때 자신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적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실적하고 주가하고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예. 실적 좋을 때 주가도 좋고 실적 나쁠 때 주가도 안 좋고 그러는데 여기서 숫자를 보시면 좋겠는 게 0이 0. 0이라고 써 있는 게 있잖아요. 오른쪽 끝에. 네. 저 밑으로 간 건 적자. 네, 줄을 이렇게 쭉 그어 보면은 네. 적자를 너무 오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뭐 LG 디스플레이가 뭐 지난해 실적이 안 좋았던 거는 다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LG 디스플레이가 뭐 특별히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전방 수요인 스마트폰이라든지 TV라든지 이게 많이 안 팔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실증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지표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이라 좀 그렇기는 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제 기술력도 좋고 뭐 글로벌하게 경쟁력도 있는 회사인데 이게 좀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여기 국가 전략 기술 대상에 디스플레이가 추가가 됐어요. 예. 원래 세 개 분야가 반도체, 2차 전지, 백신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4개 분야가 됐어요. 그중 디스플레이에서도 이제 기술적으로는 능동형 유계 발광 다이오드, 우리 뭐 아몰레드. 예. 아몰레드를 아시면 연배가 좀 있은 분이죠. 광고도 했잖아요. 아몰레드로. 아몰레드. 그 네, 노래를 네. 기억하신다면 뭐 저희 시청자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예. 그래도 AMOLED라고 부르고요. 마이크로 LED가 있고 뭐 거기에 나노 소재, 뭐 퀀텀 닷 나노 소재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디스플레이가 왜 이번에 들어갔을까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백신은 이미 들어가 있었는데 예. 왜 국가전략기술에 이번에 들어갔을까? 이거에 참 뭐 다양한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국가전략기술이라는 건 육성할 산업이잖아요. 예. 근데 디스플레이를 육성할 산업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은 예. 그러니까 이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 때 그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백신은 이제 우리가 열심히 지원해서 육성해야 될 산업으로 본 거고 디스플레이는 육성을 했을 때 그러니까 육성을 한다는 건 세금 나가는 얘기잖아요. 예. 육성했을 때 잘 될 수 있는 만한 산업이냐. 예.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작년 1년 내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되게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전략기술 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1년여간 그게 안 되다가 지금 들어간 뉴스가 나왔는데 저는 오히려 그 1년여간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라는 부분에 좀 더 포커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LCD를 이제 안 합니다. 그 작년 6월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 사업 접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지난달, 그러니까 뭐 아직 완전히 종료한 건 아닌데 국내에서는 일단 LCD TV 패널을 만들지 않기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파주에 P789 공장이 있거든요. 그 중에 P7 공장이 TV 패널을 만들고 89 공장은 이제 IT 패널 주로 만들어요. IT 예. 패널이라는 건 노트북 같은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중국에도 광저우에 공장이 2개가 있는데 여기도 월 한 21만 장 정도 만들던 거라 10만 장 수준으로 낮췄어요. 이제 LCD는 잘 안 될 거라고 보는 거고 이것도 원래 내년 하반기쯤에 접으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계속적으로 땡겨서 이제 12월 말 올해 초까지 많이 땡겨진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서도 인재 접는 게 좀 잘못한 거다라는 평가도 좀 있어요. 뭐 이미 뭐 무슨 죽은 자식 불알 만지듯이 예. 뭐 좀 진작 접었어야 되는 걸 안 접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얘기가 나온 거는 지금 LCD 패널 가격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요 2021년에 펜트업 수요가 나면서 LCD 가격이 올랐습니다. 잠깐 오른 적이 있죠. 예. 그러면서 여기서 그냥 적당히 팔고 접었어야 되는 거를 그래도 좀 아쉬운 마음도 있는데 요게 조금만 더 유지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한 게 잘못이지 않냐라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근데 요때가 우리가 되게 디스플레이에다 희망을 많이 걸었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이때 LCD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LCD를 파는 것 자체도 좋기는 해요. 예. 근데 비중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거의 LCD는 중국에서 만드니까요. 근데 뭐 그것도 그건데 진짜 좋았던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는 OLED란 말이에요. 예. 근데 OLED의 문제는 비싸요. LCD보다 OLED가 비싼데 네. 과연 LCD TV에 비해서 OLED TV가 얼마나 더 좋으냐? 라는 부분들의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면은 OLED를 선택할 유인이 줄어요. 근데 LCD 가격이 이렇게 쫙 올라와 주면 이 차이가 덜 나잖아요. 예. 그럼 덜 나면은 그 정도 가격 더 내고는 내가 OLED TV를 살 생각이 있어. 라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OLED의 장점은 검은색이 잘 보이죠. 저 이거 얘기할 때마다 조금 민망하긴 한데 네. 기술적으로는 훨씬 어려운 기술이 맞습니다. 예. 근데 소비자들이 느끼는 만족감은 검은색이 잘 보인다. 아예 꺼버리니까. 예, 아예 꺼버리니까. 근데 그럼 검은색이 잘 보이는 게 조금 뭐 괜찮긴 한 것 같은데 뭐라 그러더라? 이 깊이가 좀 있어 보인다고 그렇게 심도가 설명을 좀 깊어 보인다. 예, 뭐 그렇게 그런 설명을 얘기들을 하더군요. 하는데 예. 근데 이게 LCD 가격이 올라서 격차가 좁아지면 그러면은 우리가 OLED를 조금 더 비싸게 팔아도 살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게 이게 2021년 그때 좀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계에 좀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던 그런 일인데 뭐 지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LCD 패널 가격이 워낙 떨어져 버렸고 그런 기대가 좀 많이 줄어들어. 근본적으로 디스플레이는 OLED도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기술은 하여튼 조금씩 발전하는데 사람 눈으로 보기에 이야 진짜 너무 선명하다. 예. 그거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 수준이 얼추 이제 끝에 온 거 아니냐. 그 그런 저런 느낌이에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8K TV. 예. 8K TV 그런 거는 이게 앞에 한 몇 미터더라? 뭐 이렇게 가까운 데서 봐야 예. 차이가 난대요. 4K하고 예. 8K하고. 예. 근데 이따시만한 TV를 그렇게 앞에서 보면 눈 나빠져요. 예. 근데 그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소파에 앉아서 보는 정도 거리에서는 구분이 안 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리다 보니까 되게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계의 어떤 맹점 중에 하나가 그 지금 프리미엄 TV 시장의 1위는 삼성전자잖아요. 예. 그 2위가 이제 LG전자인데 이제 올해쯤 되면은 TLC가 2위로 될 것 같아요. TV 시장에서. 근데 삼성에서 고급 TV에 OLED를 채택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프리미엄 TV 1등 업체가 쓰지 않는 프리미엄 TV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걸 못 넘었던 거예요. 그럼 삼성 입장에서도 아니 뭐하러 비싸게 OLED 쓰냐? 사람들 구분도 못 하고 지금 LCD, QLED로 이름 바꿔서 팔아도 잘 팔리는데 예. 굳이 채택을 왜 안 해주냐라는 거였었고 심지어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QD OLED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회사 것도 안 써주는데 LG 디스플레이 걸 쓴다고?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LG 디스플레이의 OLED를 삼성이 쓴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었어요. 예. 그때 왜 뭐 쓴다고 그랬다 만다고 그랬다 막 그러나 했더니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그 너무 단가를 후려친다는 거예요. 삼성이. 예. 아. 그게 심지어 최고급 OLED 필요 없다. 약간 좀 떨어지더라도 약간 불량이 있더라도 싼 거 갖고 와라. 그러니까 프리미엄하게 갈 생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예. 그게 아까 안프로님 말씀대로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3나노 파운드리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예. 근데 이게 진짜 돼서 속도가 정말 빨라지면 비싼 돈을 주고 살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디스플레이는 진짜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라고 하는데 뭐 과연 그 돈을 내고 살 사람이 있을까? 뭐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 LED 요 TV 잠깐 보여드리는데 예. 89인치 TV이고요. 마이크로 LED라는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이게 조그만 그 LED 정말 눈에도 안 보이는 그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박아서. 박아서 만드는 정말 좋은 TV거든요. 예. 단돈 1억 700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야, 진짜 비싸구나. 요즘 TV 값 진짜 떨어졌는데. 그럼 이 TV를 사서 소비자들이 얻는 만족감은 어. 플렉스?
플렉스. 예. 근데 안타까운 거는 자동차는 밖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플렉스가 되는데 하차감이 있잖아요. 하차감. 예. TV는 사람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TV도 하차감을 만들어야 돼. 잘 팔리려면. 그러니까 자꾸 뭐 초대하는 문화. 하우스 파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과연 고급 TV라는 게 그 디스플레이가 좋은 것일까라는 고민이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그럼 그 다음에 그럼 정말 고급 TV는 뭘 갖춰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봤을 때 삼성에서 약간 포지션을 바꿨던 게 플랫폼이었어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삼성의 게이밍 허브거든요. 게이밍 허브는 뭐냐면은 지금 다양한 콘텐츠 중에 스트리밍이 안 되고 있는 거의 마지막 남은 콘텐츠가 게임이에요. 게임은 엑스박스라든지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 콘솔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비디오 데크 쓰다가 지금 비디오 데크 안 쓰고 MP3 플레이어 쓰다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통신 기술의 발전과 이제 반도체의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게임 콘솔 없이 그냥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TV만 놓고. TV로만. 그러면은 여기서 콘솔이 없이도 할 수 있고 타이틀도 매번 사할 필요도 없어요. 클라우드 서비스로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게 또 가능한 이유가 삼성이 1위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플랫폼들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 클라우드하는 업체들, 엑스박스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여기가 서로 삼성에다 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는 괜찮네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여기 사람들이 인지도 못하는 그런 것보다 우리 TV 사면은 그냥 게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게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TV가 삼성전자의 TV 플랫폼입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디스플레이 기술에다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더 좋은 디스플레이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게임 콘솔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이런 식의 플랫폼으로서의 TV를 살 것이냐 라고 본다면 오히려 고급화를 갈 때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OLED 기술, 뭐 LED 기술 뭐 되게 발전시켰던 영리한데? 것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사를 보니까 저렇게 플랫폼을 하고 예를 들면 넷플릭스 뭐 이런 것도 그냥 TV에서 다 볼 수 있게 하면 자기들이 광고를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뭐 것도 그런 있고요. 전략도 있더라고요. TV 회사가. TV 회사가 초기 화면은 우리 삼성 TV. 그렇죠. 밑에는 넷플릭스 보기, 유튜브 보기, 그런 거 한 다음에 엑스박스 하기 뭐 한 다음에 넷플릭스 누르면 거기서 3% TV 그래서 광고 잠깐 나가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뭐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뭐 짧게 뭐 오늘 뭐 뒤에 얘기 안 하더라도 뒤에 얘기 별로 우울한 얘기니까 그 얘기 잠깐 재밌는 얘기 좀 전해드리면은 예를 들면 저런 것도 있었어요. 중동에서 TV를 사면 그 누르면 그 시간 되면은 그 어느 방향으로 메카 방향으로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알려주는 TV. 시계 대신 항상 필요하니까. 항상.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은 저 LG전자 같은 경우는 SM 엔터테인먼트하고 손잡고 했던 프로젝트가 그 TV에서 볼 수 있는 우리 댄스. K-댄스 그런 것들을 한류 콘텐츠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는 왜 집어넣는 거냐면 과연 우리한테 TV가 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넷플릭스 이걸로 보면 되잖아요. 근데 왜 TV로 봐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TV로 볼 때 가장 유용한 부분 중에 하나를 홈 트레이닝으로 봐요. 크게 앞에 틀어놓고 집에서 운동할 때 이거 조그만 거 놓고서 거기서 운동하려고 그러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는 TV가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럼 그 TV만이 가질 수 있는 콘텐츠 중에 여기서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다면 이 TV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들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TV라는 게 항상 집에 제일 가운데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아마존의 알렉사 같은 경우를 그 AI 스피커 있잖아요. 거기 새로 사서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 어느 집에나 TV는 있으니까 그럼 그 TV가 AI 스피커 기능을 해준다면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스마트 띵스의 허브 역할을 해준다면 그 TV에다가 커튼 좀 열어줘, 불 좀 꺼줘,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야, 어디 저 냉장고 뭐 좀 비어 있는 거 좀 알아봐줘, 주문 좀 넣어줘, 뭐 이런 거를 할 때 별도의 허브를 둘 것이냐, 아니면 집에 항상 있는 TV를 이용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또 제가 고민됐던 것 중에 하나가 TV하고 모니터의 차이가 뭘까요? 별로 없죠. 없죠. 이제 없죠. 그렇게 되잖아요. 모니터 예전에는 TV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그
어댑터 수상기 기능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뭐 어차피 인터넷선 연결하고 나면 OTT로 그냥 해버리면 OTT로 똑같죠. 예. 그래서 이 TV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삼성이 그럼 왜 OLED 그래도 삼성이라도 OLED를 받아주면 OLED가 프리미엄하다라는 거를 전 세계 시장에 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TV 이꼴 OLED 패널 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이 전환이 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패널뿐만이 아니라 거기를 제어하는 제어 모듈도 같이 한대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회사가 그 모듈을 같이 하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는 패널만 받아서 쓰는데 OLED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그 모듈까지 받아와야 돼요.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래 모듈을 또 자기가 팔았던 건데 그것까지 매출해서 까지는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바꾸는 거는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30분이 다 돼가지고. 뭐 중국 얘기 좀 하고 뭐 하려 그랬는데 뭐 저런 거 있었어요. 뭐 애플이 이제 삼성하고 LG 거 안 쓰고 뭐 자체적으로 한다. 마이크로 LED 뭐 자체적으로 그거 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또 반대로 아니다. LG 디스플레이가 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애플워치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LED로 해도 그 구동회를 구성을 한다. 그러면은 OLED 쪽 소형 OLED 쪽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기대했던 거는 저런 거거든요. XR 기계. 이거 VR, VR, AR. 거기도 이거 보려면 진짜 잘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하고 있는 거 중에 올레도스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올레도스인데 이거는 지금은 유리 기반 위에다가 이렇게 OLED를 올리는 거라 그러면 실리콘 웨이퍼 기판 위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높은 해상도와 좀 밝은 화면을 구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워낙 가까운 데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8K는 멀리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티가 안 나는데 이거 진짜 가까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티가 나기 때문에 이 올레도스 기술은 자기들이 거의 독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LG 디스플레이에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형님이 문제지. 눈 아픈가? 아니죠. 그 XR 기계가 없죠. 기계가 없다. 붙일 데가 없다. 붙일 데가. 그러니까 XR 기계가 빵빵 팔려주고 뭐 2027년 기준으로 뭐 10억대 스마트폰은 12억대인데 뭐 이게 10억대 깔린다 이런 전망을 보면은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죠. 올레도스 다 깔리면 이게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선 중국한테 따라잡혔지만 기술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XR 기계가 10억대가 깔린다. 와 이거 해볼 만하다. 근데 XR 기계가 안 나오니까 좀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LG가 자랑하는 기술 중에 투명 OLED 있습니다. 투명 OLED로 하면은 여기에 그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하철 타면은 거기 유리 있잖아요. 그 유리를 평소에는 그냥 유리로 쓰다가 햇빛은 투과가 되는데 필요하면 광고판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빵집 같은데 거기 맨날 가격표를 이렇게 올려놓는 게 아니라 LED 투명 LED에다 그냥 거기다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도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리보다 비싸겠죠. 많이 비쌀 것 같은데요. 빵집 사장님은 차라리 메뉴판을 바꾸시겠죠. 그렇죠. 뭐 구글 글래스, 글래스 같은 거,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AR 글래스 같은 것도 투명 OLED 같은 거 쓰면 좋잖아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 AR 글래스가 잘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디스플레이된 미래 그리고 막 그 있어요. 자동차용으로 차량용으로 진짜 멋있는 디스플레이들 그 LG가 다 개발했거든요. 그게 되면은 제일 기대했던 게 뭐냐면 이게 정말 선명한 화면으로 막 보여준다. 너무 좋죠. 근데 운전사는 앞에를 봐야 되잖아요. 디스플레이를 보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뭘 기대했었냐? 자율주행의 시대가 오면 그러면 된다. 그냥 이 앞유리를 그냥 투명 OLED로 깔아서 앞에 보고 싶으면 앞에 보고 자율주행할 때 영화 틀고 하면 된다. 그래갖고 2017년, 18년 가슴 두근두근하게 했죠. 자율주행 차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꿈이 재벌 2세인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그런 문제가 분위기다 디스플레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듣고 보니 안타까운 점이 많네요. XR은 그 인강용으로 그냥 보급될 것 같아요. 인강. 그러니까 집에 뭐 고교생 있으면 사줘라. 실감나는 앞에서 실감나게 수학 강의. 그런데 눈 감고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알려주게. 눈 감으면 센서가 알람으로? 눈 감는지는 알려주게.
완전 이러고 공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는 거 다 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옆에 둘러보면 친구들이 있는 걸로 나오고. 그거 괜찮겠네. 아니 요즘 진짜 그 교육업체에서 그거 많이 투자한다고 들었는데 기사에서도 봤는데. 네. 그러니까 그쪽에 투자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메타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좀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속도가 생각보다 좀 더디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준비돼 있는 기술도 많고 중국보다 격차도 좀 벌어져 있는데 오히려 많이 팔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차가 점점 좁아지고 많이 따라잡혔고 정말 기술 격차가 있는 기술들은 좀 사용할 만한 환경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기본에 있던 사업들이 잘 안 되고 적자가 나다 보니까 여기저기 돈 구하고 직원들 휴직시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TV 관련해서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네. 왜 요즘 TV는 직구 이런 거 하잖아요. 직구하면 미국에서 하면 싸잖아요. 근데 미국은 110V잖아. 우린 220V고. 네. 그래서 그걸 사오면은 그 펜스도 사야 되고 좀 귀찮지 않을까 이러잖아요. 예전에는 미국에서 파는 제품에 220V, 110V 겸용이라고 써놨었어. 맞아. TV가요? TV에 네. 겸용이 되거든요. 네. 그 앞에 돼지꼬리만 붙이면 돼. 근데 어느 순간부터 100V 전용 이렇게 써왔어. 근데 그냥 꽂으면 됩니다. 이거 팁입니다. 팁. 네. 트랜스 안 사도 된다. 예.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 설명에서 싹 뺐더라고. 사람들이 너무 직구를 많이 한다 이거지. 근데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사야지 왜 미국에서 자꾸 사냐. 그래서 코카콜라에다가 업소용이라고 붙여놓는 거랑 똑같은 짓을 그렇습니다. 하겠구나. 똑같은 콜라 마셔보면 똑같은 콜라인데. 네. 아유. 아이 참. 에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어려우니까. 세상에 누가 안 어려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야,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해야지. 나중에 기회 되면은 뭐 중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그런 얘기들도 좀 관심 있으시면 좀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미국에서 파는 TV에다가 그 뒤에다가 전자파, 그러니까 유해한 전자파 많이 나옵니다. 한글로. 그럼 어차피 미국인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나갈 거고 직구한 한국인들은 이거 어떻게 해 뭐. 예. 그런 겁니다. 팁을 드렸습니다. 기관세 장벽을 하나 만드는. 이제 네. 산프로 TV 권순우 취재팀장. 고맙습니다. 빨리 퇴근하고 싶었을 텐데 네. 언더스탠딩 때문에 좀 늦으셨어요 퇴근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